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용수의 빅터입니다. 벌써 1월이 다 갔습니다. 요즘은 눈 깜짝할 새에 매일이 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학이 슬슬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 오늘도 저희 최영수와 함께 흥미로운 영어 교육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의 팟캐스트 시즌2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덩컨과 에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덩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1년 만에 영화관에 갔어요. 뭐 보셨어요? 소울? 네, 소울 보려고. 재미있었어요? 되게 묘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와, 부럽다. 그거 막 펑펑 운다던데 마지막에. 전 울진 않았는데 왜 우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영화관 다 옆으로 뛰어서 앉고 네. 마스크 끼고 있고 사람들 음식 먹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게 여럿이서 보러 와도 다 너무 영화관이 진짜 조용해가지고 영화 상영 기다리는 동안 다 각자 자기 핸드폰 하고 있고 옆 사람이랑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히 영화 보고 나왔습니다. 약간 개인 상영관처럼 됐네. 네, 맞아요. 오히려 약간 분위기 있게 좋겠네. 맞아. 오롯이 영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사실 영화관 약간 매진되고 이러면 좀 갑갑하잖아요. 안에 사람 많으니까. 맞아요. 근데 영화관에는 좀 미안하지만 되게 쾌적했어요. 맞아요. 원래 넓은 좌석이 자리도 비싸고 다리 그쵸. 펼 수 있는 자리가 가격이 비쌌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반사 효과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네. 그죠? 저는 여기 일주일 동안 뭐 별일은 없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확진자 숫자가 많으니까 좀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부부둘 다 약간 좀 몸 상태가 이렇게 건강하지 네, 않다라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틈틈이 이제 막 병원도 다니고, 그러니까 아파서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방적 진단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의료 체계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좀 스케줄 관리도 좀 난감하고,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제 당일 의사 선생님을 그쵸. 만나서 당일 치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맞아. 이제 뭐 2주, 3주씩 벌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예전엔 좀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여기 오니까 뭐 진짜 딱 집에만 반쯤 gat혀 있으니 네.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제 겁나니까, 그래서 집에 갇혀 있는 소극적인 사람들은 좀 면역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집에 한 1년 넘게 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1년이 딱 넘어가니까 맞아.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딱 느껴져요. 뭐 몸무게도 부른 건 당연하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규칙적이지 못해지는 느낌도 있고, 뭐 개인차지만 어쨌든 그걸 좀 극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홈트라도 하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가든지 해야 돼요, 진짜.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몸이 자고 일어나는데 엄청 무겁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동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져서 저는 요즘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온천이 너무 가고 싶네요, 진짜. 맞아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지금. 지금은 어디에서도. 네, 대중 목욕탕 자체가 불가능하기 안 때문에 돼요. 호텔 사우나도 안 되나 요즘엔? 그러니까 대중시설은 안 되고 뭐 사우나가 딸려 있는 개인 룸은 있지 맞아. 않을까 싶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료강이라도 가야 그래서 뭐 일본 관광도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꿈의 얘기가 돼버렸네. 진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죠? 진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 이거 참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거 우리 그 팟캐스트 하늘 때 항상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그럼요. 끝났으면. 제발. 그치, 파일럿 할 때가 늦봄에서 초여름이었었으니까. 네. 그러네요. 예. 시작을. 잘 바뀌진 않고, 좀 백신하고 있다는 점만 다른 점. 맞아요. 요즘 백신 좀 맞는 거 빼고 현상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숫자도 그렇고.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언어학습 동기 연구의 이제 태동기였던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서구권에서 이루어졌던 연구들의 경향성을 훑어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변인들이 조금만 더 깊숙이 가보면은 언어학습 동기가 쉽게 정의 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학습 동기를 간단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덩컨쌤이 저번화에 이어서 언어학습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저번 주에 공지해드렸듯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국내 연구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덩컨쌤 그러면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마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21세기 초반인 지금까지 이제 언어학습 동기가, 교육학 내지는 인간 심리학에서 이제 출발한 어떤 연구, 구인들 내지는 연구 방법론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발전을 이제 언어학습 동기 연구에서도 같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가드너를 시작으로 해서 1950년대에서 해서 뭐 최근에 이제 도네이라든지 뭐 여러 학자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서구권의 흐름이었다고 하면은, 동양 특히 이제 한국 상황과 일본 상황이 이제 좀 그 언어학습 동기 연구에 또 새로운 어떤 그 활발한 진원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만 해보면은, 이제 영어를 이렇게 뭐 국제어로서의 위상 자체가 원래 있었지만, 영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내지는 어떤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되게 활발하게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또 어떤 국제화의 어떤 그 불씨가 지펴지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국가들이 이제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주로 이제 동아시아 네. 국가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쵸. 20세기 중반에 이제 언어학습 동기를 가드너와 이제 라이언 데시 연구자들이 이제 많은 어떤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국은 1990년대 말,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입장은 국제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어떤 정책 시기와 맞물려서 이 언어 학습을 배우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해보자라는 학자들, 그 당시는 이제 젊은 중진 학자들 내지는 네네. 뭐 학자들이 이제 있었고, 그분들이 그대로 이제 가드너라든지 아니면 라이언 데시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기의 어떤 내향성, 외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구인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도 설문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었지만, 가드너를 시작으로 한 어떤 오리엔테이션, 지향성의 네. 구인들의 어떤 문제점이랄까, 어떤 그 반박 여지 같은 것들이 맥락이라든지 외국어 학습 상황에 대한 어떤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량적 패러다임으로 이제 다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많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한국에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약점이 그렇게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 한국에서도 연구가 실행된 거는 아니고, 네네.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초기 실행 연구들은 되게 가드너의 어떤 구인들이나 라이언 데시의 어떤 자기 결정 이론의 구인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용 한국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국해양대 이용 선생님의 논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수로 재직하시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동기 연구를 실시를 했고, 네. 이제 동기가 어떤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구성된 동기 요인들이 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어떤 이런 기초적인 추론 통계들을 사용해서 분석한 걸 벌써 1990년대 시작을 하셨죠. 네네.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2021년인데, 제가 이제 뭐 구글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도서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네네. 이 당시 연구 방법론과 연구에서 사용된 구인들이 대부분 다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비슷한 방식으로, 큰 차이는 없고 비슷한 방식으로 대부분 연구들이, 양적 연구가 실행이 비슷한 방법으로 되고 있는데, 이용 선생님의 논문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그 해외 논문들의 구인들을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그냥 복붙으로 쓰고 그냥 설문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고찰을 하고 네.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을 초기에 돌리면서 이제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동기들의 어떤 재구성을 하려는 시도, 한국 상황에서의 재구성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이용 선생님의 논문 연구들 96년, 98년 뭐 이런 네네네. 연구들의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양적 연구를 하면서 상당 부분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들이 그 구인들이 아무리 구인 타당도가 높아서 그대로 써도 된다고 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연구를 하고 심리 검사를 하려는 학생들이 같은 집단, 동질한 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은 연구 문항을 구인 안에서 네네. 빼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심리 측정 중에서도 이제 응답에 관련된 논문들을 리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논문들의 구인과 문항마저도 선별 없이 바로 사용하는 네. 그런 경우가 네. 훨씬 더 많아서 이 90년대에 이런 시작이 됐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관관계를 통해서 점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실험 연구 내지는 현장 연구를 2편 내지는 3편을 볼 건데, 첫 번째로 볼 연구로서 이용 선생님 논문을 좀 추천을 하고 좀 볼까 해요. 네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문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과정도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고 따라할 만한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도 나름 잘 나타나 있어서 한번 뭐 그대로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시작들을 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다듬어야겠다라는 어떤 네네네. 초보적인 학자들이 보기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용 선생님이 한 어떤 시도들이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구인들이나 재구성하기 전에 원래 구인들이나 설문 문항들은 네. 해외 문항들에서 온 거지만 결국 우리나라라는 영어 학습자가 처한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변형시켜서 할 수 있을지 이 상황과 맥락을 좀 이해하려는 시도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그러네요. 거고 사실 우리도 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맞아요. 어떤 선진 이론 내지는 뭐 연구 도구들 가져와서 쓸 때 우리도 모르게 좀 사대주의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 정말. 네. 특히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우리가 좀 그런 변별 없이 좀 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혹이 좀 큰 것 같고 또 새롭다라는 거에 좀 더 관대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아무래도 학술 사회 자체가 좀 새로움과 어떤 진리 탐구에 대한 어떤 그런 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어서 그런지 그럴 땐 좀 냉정함이 낮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사회과학 연구자니까 좀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걸 좀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설문지 같은 걸 가지고 올 때 네, 내가 처한 현장 맥락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재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구인 타당도나 이런 걸 따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개수를. 맞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있어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 어떤 연구를 실행하시는 분이나 설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본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결과를 바로 채취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기 어렵다라는 게 어떤 맥락 확보의 중요성이고 맥락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응답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으로 어려운 얘기지만은 본 설문을 하기 전에 적어도 뭐 1차에서 2차 정도의 동질 집단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네. 설문을 해서 워딩도 점검하고 뭐 구인도 거기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나서 해야지 구인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단일회 파일럿도 없이 설문지를 돌렸을 때 참 재미있는 점들은 뭐 구인 타당도가 높은 것들은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심지어 구인 타당도가 높은 것들도 이제 이상한 설문 결과 내지는 구인 타당도가 낮게 나와서 이걸 한 구인으로 묶어서 계속 분석을 해도 되나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초보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연구 실시할 때 남들이 해놓은 거 그대로 리플리케이트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조금 그게 뭐 되게 많은 부분이 그대로 겹쳐 있는 자연과학 연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다 모든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좀 파일럿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점은 이 학습 동기 연구가 주목받던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재미있게 또 있는 현상은 이제 학습 책략이라고 하죠. 이제 스트래티지에 네네. 관련된 연구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려는 어떤 의지에 해당하는 동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 책략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둘이 엮어서 혹은 같은 병렬로 해서 이제 그 분석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 중에서 동기, 책략 이런 것들을 섞어서 묶어서 연구가 한참 되던 시기가 이제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네. 뭐 학습자 변인들이 이제 주로 불안, 앵자이어티라든지 아니면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랑 잘 많이 매일 붙었던 것들이 이제 책략, 스트래테지들이 항상 붙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연구들도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책략 연구와 동기 연기들이 이때 되게 많이 실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용 선생님도 뭐 책략 변인들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2000년이 넘어와서 이제 당연히 원래 있던 지금 2021년에도 이 당시 구인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어떤 구인들이 좀 더 변인들 내진 구인들이 주목을 받냐면은 이제 라이언 데스의 자기 결정 이론에서 이제 가장 좌측에 있었던 무동기 이론, 완전히 동기가 해체돼서 이제 뭐 할 의지가 없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랑 그 다음에 도네이를 중심으로 도네이가 이제 많이 짚었지만 사실 네. 일본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던 이제 탈동기화 이제 어떤 학자들은 동기 저하 현상, 동기 저해 현상, 뭐 동기 상실 뭐 이런 용어로도 번역이 충분히 많이 되고 있고 가능한 건데 어쨌든 모티베이션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감소하고 뭐 영향을 받아서 악영향을 받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일본 학자들과 도네이에 의해서 2000년대부터 더욱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동기 모티베이션 연구에 못지않게 활발하고 많이 진행이 되고 뭐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동기가 있으면 동기의 어떤 반대 개념으로서 이제 디모티베이션. 네네. 동기가 늘었으면은 이 동기가 반대 측면인 디모티베이션 당연히 줄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런 어떤 임플라이드 된 센스를 가지고 이제 좀 약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알아보지 않고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는 네네. 거죠. 예를 들면은 쟤는 근육이 많으니까 건강할 거야라는 어떤 우리가 그런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데 사실 근육 많은 사람도 암을 맞아요. 가지고 있고 곧 죽을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허리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동기 연구와 탈동기 연구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둘이 같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지만 약간 거울 같은 개념,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정밀한 연구를 통해서 뭐 다시 보여지게 되지만 이 일본 학자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던 도네이 교수도 그 후학들을 통해서 이제 탈동기 연구들도 많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김경자 선생님이라든지 뭐 김신혜 선생님이라든지 너무 많은 연구자들 뭐 김태형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탈동기를 변인으로서 이제 보고 이제 항목들을 계속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마다 애들이 탈동기화 되는 그 원인들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설문을 할 때도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플로저블한 대답인데 네.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한 대답이고 또 대학생들한테만 또 물어볼 수 있는 탈동기 요인들이 있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중고등 대학생들 기반으로 이제 요즘 구글링을 해보면 뭐 대학생, 호텔 종사자, 뭐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의 영어 학습 탈동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맥락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되게 크게 맞아요. 봤다면 이제 거기 안에서도 맞아요. 되게 쪼개서 되게 미시적인 맥락까지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말에 딱 국제화가 될 때 네. 이제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이제 영어가 예전부터 이제 정규 과목인데 이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이제 정규 교육과정 영어가 포함된 게 이제 90년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학교급을 이제 어떤 그 공립교육에서 영어를 배우는 게 다 세팅이 된 거죠. 초, 중, 고까지가 이제 영어가 세팅이 됐으니까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표준 인구로 본다. 학습자의 어떤 표준 모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초중고등학생 정도의 학습 동기나 탈동기를
어떤 디폴트 값으로 이제 충분히 연구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확장이 201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동기가 생겨났는지, 동기의 종류가 뭔지가 관심이었다면 이제 동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동기가 제거된 상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연구 동향이었고요. 탈동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상당수의 한국에서 실행된 탈동기를 구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동기 연구들이 이 학습자들이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의무적이지 않고 선택적이거나 뭐 큰 영향을 안 미쳤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초학력의 어떤 척도가 되는 지필고사이죠. 지필고사 때 이제 필수 과목으로 영어가 포함된 시기를 이제 탈동기의 증가 시기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게는 중1에서 뭐 중2, 특별히 이제 중2 정도를 이제 어떤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탈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네.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이 탈동기를 살펴보자면 이제 영어학습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흥미를 잃고 하기 싫어지는 요인들이 결국 이 학습자랑 되게 밀접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선생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라든지 혹은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모티베이셔널 팩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짚는 이유는 사실 디모티베이션이 먼저 실행된 어떤 해외 선진국이라기보다는 해외 이제 연구 국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상하이 봤을 때 거기에는 막 그런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영어를 쓰는 나라에 대한 반감, 영어 말고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예를 들면 프랑스어라든지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영어 배우기가 싫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쨌든 significant한 어떤 팩터들인데 그 나라들에서는 근데 한국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은 되게 마이너한 거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마이너한 거고 학습자 개인의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든지 되게 학생들과 되게 밀접한 관련된 요인들이 이제 디모티베이셔널 팩터인 거죠. 그런 결과들이 지금 뭐 나타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동기가 연구가 이제 한국에서도 풍부해졌는데 이제 한국 맥락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동기가 없어도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도 있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기가 있는 아이들의 어떤 뭐 상위권이라든지 뭐 혹은 동기가 있는 학생들의 그 동기가 도대체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는지 보니까 이 경쟁적 동기라는 것들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그래요. 경쟁적 동기라는 거는 이제 뭐 외적인 요인이라고 보면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어떤 경쟁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영어 학습을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뭐 전반적으로 어떤 상대평가라든지 아니면 뭐 한정된 어떤 자원이라든지 TO의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상황 자체가 끊이질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언어 학습에까지도 침투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쟁적 동기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취업 때문에 시험 영어를 계속 하는 입장이잖아요. 토익도 그렇고 토익 스피킹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게 상대방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 거 여기에 되게 많이 맞아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탠다다이즈드 잉글리시 테스트들의 한 종류인 토익이라든지 뭐 각종 영어 시험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급을 할 때는 어떤 절대평가인 거죠. 크라이테리온을 넘으면 점수를 받는 맞아요. 건데 그 안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맞추는 거를 맞추면 점수가 낮게 배정이 되고 또 많이 틀린 걸 맞추면 점수가 높게 배정되고 이건 미묘한 상대평가를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결국 그 점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냐 없냐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다 학생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 심지어 성인들한테도 영어 학습자들에도
그렇다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동기 구인들 내지는 동기 구성 요소, 동인들까지도 다 이 정량적 연구들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이제 되게 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는 와중에 이제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정성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어떤 종단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이후에 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소위 말하는 질적 연구라고 불리는 정성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 상황을 이해하려는 연구자들도 드물지만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단적 정성적 연구와 그리고 영어학습 동기라는 이 키워드들을 다 묶고 나서 이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네. 드물어요. 음. 근데 정성적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포함된 게 뭐 동기라든지 언어 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곁다리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있는데 네. 정성적 연구와 언어 학습과 동기 이 세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동기 연구 자체가 정성적인 연구는 아직도 갈 길이 혹은 또 필요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재밌는 점은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 학생들은 많이 봤으니까 네.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맞아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배우고 왜 재미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과연 선생님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가르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절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뭐 여러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또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영어 교사들의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뭐 퇴사라든지 뭐 갈등이 내적 갈등이라든지 네. 이런 게 되게 큰 편에 속해요, 한국이. 맞아요. 네네. 맞아요. 같은 40대 교사, 뭐 10년 차, 20년 차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영어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퇴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뭐 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특별하고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맞아. 외국어라는 어떤 그 능력 자체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도태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실력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학생들은 갈수록 자유를 갈구하고 권리는 보장받지만 이제 막 나가는 학생들도 또 많고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즐겁게 가르치는 요인들도 분명히 찾아야겠지만 교사들이 힘들고 영어를 사실은 교사가 디모티베이셔널 팩터의 넘버 원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게 네. 시작이죠. 결국 이 교사가 처치가 트리트먼트가 있지 않으면은 그 디모티베이셔널 팩터에서 교사를 제외할 수 없다라는 거는 결국 학생들의 동기에도 악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디모티베이셔널 팩터를 물론 줄이는 게 티칭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거울처럼 보면 안 된다고 네네. 했지만 네네. 이 악순환이 끊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의 티칭 모티베이션을 높이지 않으면은 학생들의 디모티베이셔널 팩터가 넘버 원인 교사가 여전히 줄지 않을 거고 그럼요. 그러면 학생들의 모티베이션도 낮아지고 이건 거울로 보면 안 되지. 어쨌든 악순환이 네.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언어 교사, 영어 학습을 이제 주도하는 교사들의 동기 연구도 지금 상당히 2010년대 이후로 학위자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목을 좀 받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는 그런 학위자가 없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모두 분석하는 어떤 그런 연구와 학위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국 상황에서도. 네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교사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의 동기만을 가지고 교사 교육 전문가로 불리우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헤지모니가 좀 얕다 보니까 내가 교사의 교수 동기를 전공을 해가지고 교수가 되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그를 뽑으려는 TU 자체도 많지가 않다 보니까 분명히 교사 동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있는데 교사 동기를 전공을 한 교수들은 현직 뭐 영어 교육과라든지 언어 교육학과에 적은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 동기 연구를 한 교수들도 있고 연구 프로젝트들도 되게 많은데 교수자 연구는 누군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자의 동기 연구는 되게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네. 단계에. 네네. 그래서 결국은 교수 동기를 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맞는 사람들끼리 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있으면은 분명히 교사들의 어떤 동기를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교사들의 동기를 증진시켜서 그 파급 효과로 학생들의 동기까지 같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법한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교수자들의 동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양적, 정성적, 정량적 연구로 이렇게 조금씩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까지 왔으니까 네. 이제 되게 그 90년대 뭐 190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 있었던 그 변인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 맥락에서 한 게 많다 보니까 양적 연구가 되게 풍부하니까 이제는 이것들을 접목시키려는 어떤 학제 간 디스플레너리 그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 교육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잡계 이론, 뭐 컴플렉시티 디오리라든지 아니면 다이너믹 DST라고 그러죠. 네.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 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동기를 이해하려는 학자들과 연구들도 증가를 같이 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 10년 후로 해가지고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제간 연구가 많아진다라는 거 자체는 이게 이제 원래 출발은 학제간이었죠. 언어학습 동기라는 것 자체가 심리학에서 출발을 한 거고 연합을 그렇죠. 해서 한 건데 네. 다시 파급을 이제 다른 학제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심리라든지 교육 사회 전공들이랑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한다라는 건 확장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네. 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언어학습 동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교육학과 사람들이랑 같이 연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언어학습이랑 동기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직은 영어교육과 사람들만 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교육학과라든지 사회학과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연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제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이론 자체가 뭐 사회교육 이론, 복잡계 이론, 사회문화 이론을 정통으로 전공한 교수님들 내지는 연구자가 영어 교육이라든지 언어학 쪽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즉슨 다른 전공, 이걸 본류로 삼고 있는 전공 교수 내지는 심지어 자연계 교수님들과도 어떤 프로젝트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합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횡단적, 그러니까 딱 원타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많고 늘고 있지만 종단적으로 시간을 뭐 몇 년 이상 본다든지 우리가 이제 쿼자이 형태로 이제 한 번에 했지만 3년치를 본 것 같은 어떤 그런 연구들은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인류학적 연구식으로 본 학습동기 맞아요. 연구라든지 추적 연구? 맞아요. 이런 것들은 드물고 연구 여건도 안 돼 있으니까 네.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그렇죠. 연구재단에서 주는 프로젝트 자체가 뭐 2년 뭐 이런 식이니까 맞아요. 2년이면은 짧죠. 2년 내내 연구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돈을 반 대신에 논문이 한 번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한 원샷에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죠. 거죠. 대부분 2년이니까 2년 동안 연구를 하지는 않고 한 학기 동안 해버리고 그 학기 전후로 해가지고 전에는 파일럿하고 후에는 맞아요. 논문 쓰느라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기반 자체도 종단적 연구가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볼 거는 언어학습 동기가 이렇게 있고 동기가 만약에 뭐 탈동기가 있으면은 요거에 이제 회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면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늘고 있는데 정작 이 관심에 비해서 이 관심을 실현하는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 자체는 시작 단계 부족하다. 뭐 그래서 동기가 이거다. 그래서 이 동기를 높이면 학생들이 동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언어학습 하는데 과연 그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을까에 대한 어떤 고찰 자체가 아직은 시작 단계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속 활동도 시키고 피드백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 그래서 뭐 언어 증진 활동이라든지 뭐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 가시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는 어떤 뭔가 투입을 했을 때 산출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되게 크죠. 급한 편인데 사실 언어학습이라는 것과 언어학습에 관련된 심리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변화가 있지 않는 것도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연구들이 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년 정도를 둘러봤을 때 한국의 언어학습 동기 연구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에는 너무 많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맥락에서 너무 많은 연구 방법론들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 이외의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양적 연구만 본다고 할지라도 원어학습 동기를 지금 막 설문지를 해놓고 그냥 단순 추론 통계만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 구조 방정식도 쓰고 그죠? 뭐 그다음에 맞아요. 믹스드 메소드도 많이 쓰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정성적 연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도하고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이 합쳐진 뒤에 나오는 함의점들은 또 제가 얘기하는 것들랑 또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이제 한번 동기에 대해서 학습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좀 뭐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듣거나 좀 뭐 이런 논문들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들과 맞닿아 있는 분들이 가능성이 매우 네네. 높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연구로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의 그러니까 교수자들이 해놓은 연구를 참고하더라도 결국 현장에 나가 있는 교사들이 각 학교급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보면 안다는 거죠. 이 영어학습 동기를 상실한 학생들이 누구고 왜 상실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감으로는 느낄 수 있을 네네. 텐데 이 회복 및 함양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긴 얘기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연구자이자 또 현장에 나가봤던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교사로서 이게 감으로는 아는데 결국 논문을 쓸 건 아니더라고도 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 내지는 탈동기에 대한 어떤 진단하고 또 진단해서 포착한 게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하게 핸드온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논문을 쓰기 위한 팟캐스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은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못해도 영어 시간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네네.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게임도 맞아요. 하고 제가 초등학교 영정강 수업을 이렇게 잠깐 참관할 일 내지는 볼 일이 네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되게 4, 5학년까지 6학년까지도 네. 영어 수업 시간 자체가 일단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교사 말 안 들어도 되고 뭐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막 뭐 구분 없이 섞이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 아이들은 사실은 영어에 집중을 못하거나 영어가 싫은 거를 바로바로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초등학교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조금 모르겠어요. 중학교도 요즘 자유학기가 1, 2학년 때 하고 네. 있어가지고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초등학교랑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중고등학교랑은 조금 회복이나 함양 방법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재미를 계속 주는 게 초등학교의 어떤 1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중학생은 알파벳을 모르면 네네. 확실히 아무리 앞에서 재밌게 해주려고 해도 따라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학습 부진? 그게 이제 시작이죠. 불행의 시작? 그래서 동기 회복이랑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알파벳을 어떻게든 알려주는 거, 그 읽을 수 있는 거, 파닉스라고 하는 거, 그게 중학교 오기 전에 해결이 돼야 중학교에서 좀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학업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습 동기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재미랑 연결을 시키거든요. 아, 그쵸. 그런 네. 경향이 있죠. 그 재미가 있으면 학습 동기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근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동기가 있지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그러니까 학습 동기라는 거가 너무 재미로만 국한이 돼가지고 이게 중학교로 가면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동기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도 학습 동기가 있어야 해요. 맞아요. 재미에서 오는 학습 동기는 되게 약간 그런 거예요. 사랑 같은 거예요. 사랑은 호르몬 3년. 그렇죠. 뭐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어떤 뭐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뭐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그 후에는 뭐 정으로 산다.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열정적 사랑의 유효기간 맞아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게 학생들한테 인스턴트하게
제공이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서 앞으로의 학습이 재미가 없더라도 동기가 있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미가 한 번 주어졌다고 계속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보다 더 맞아요. 뛰어넘는 재미를 줘야 학생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어떤 그 학습을 계속 하려는 의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는 동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재미만큼 쉬운 건 없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계속 귀결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게 저번 우리 시즌 1에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읽는 텍스트의 양 자체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재미가 아니라 학제 간의 커리큘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차이라기보다는 괴리? 그렇죠. 맞아요. 네.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동기를 찾자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일단 다른 걸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학생들 자체가. 초등학교에서 한 영어랑 중학교에서 한 영어는 아예 다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동기가 연속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동기를 높이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재미적인 요소를 떠난다면 어떤 연속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초등학교 커리큘럼과 중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고등학교 커리큘럼까지 이게 연속성으로 쭉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 수능만 바라보는 게 아닌 어떤 스케일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회화인데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쳐주는 어떤 연속성이 가진 커리큘럼이라면 학습 동기가 늘어날 수 있을 어떤 잠재성? 이런 게 조금 더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에만 국한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재밌게 만들까라는 그런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재미라는 게 우리가 인스턴트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극제이기 때문에 그게 언젠가는 꺼진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저도 든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 정말 영어가 이제 정말 읽기 위한 네네. 영어로 많이 변하는 네. 느낌이 있죠. 심지어 있던 원어민 교사들도 다 이제 철회가 맞아요. 됐으니까 이들이 영어를 접하는 거는 결국은 미디어로 들려주는 거나,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들려주는 거나, 뭐 아니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것들 내지는 선생님이 시도하는 영어 회화 수업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읽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지필고사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할애가 되어 네네. 있는데 이제 언어라는 것에 좀 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외국어이지만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구사해서 어떤 사용을 해서 상황을 해결한다든지 이래야 될 필요가 상당히 높은데 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즐거운 게 그들의 필요한 네.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즐겁고 노래 부르고 어울리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의 연속성이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더라도 그 노래 이후에 뭐가 있냐는 거죠. 친구랑 얘기도 물론 교과서에는 친구도 사귀고 돼 있는데 맞아. 뭐 한국인이랑 굳이 영어로 사귀고 그러지도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서로 마이네임이지 맞아요. 하고 자체도 어센틱하지 않은 너무 어색하죠. 그죠, 어색하죠.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야말로 정말 어떤 일종의 어떤 그런 실습 과목처럼 변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시수가 4개라 치면 한두 시수 정도는 뭐 읽고 뭐 문해력을 높이고 뭐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차차 증가시켜줘야 되는 건 네네. 맞는데 뭐 그게 메이저가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말 메이저는 영어 자체를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실습이 돼야 되는 네네. 건데 이게 어려우니까 갈수록 이제 나머지 거 마이너가 돼야 됨이 분명한 것들이 메이저가 되고 있는 거죠. 읽는 거라든지 뭐 사소한 문법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어를 썼을 때 내가 정말 썼구나라는 어떤 내가 뭐 우리가 운동 같은 거나 야구나 배구를 배워보면은 첫 주는 어렵지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가면은 그 야구나 배구 기술들을 우리가 하면서 아이들이랑 서로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 룰만 잘 알려주면은. 근데 영어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쓸 대상도 없고 영어를 들을 일도 되게 제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오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아직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 안 됐으니까 뭔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해요.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질문을 하거나
주문을 하는 상황이 그렇게 달갑거나 길어지는 걸 원치 않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모바일 오더를 해놓고서 이제 픽업만 하는 네네.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도날드를 지금 뭐 4번, 5번 가고 있어요. 뭐 2주일에 한 네. 번씩 가서 먹고 있는데 모바일 오더를 걸어놓고 메뉴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갈 때마다 나누는 대답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베리에이션이 되게 많이 달라요. 예. 일단 무인응답기에 딱 가자마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그 표현 자체도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똑같은 대답을 해요. 모바일 오더를 했고 오더 넘버는 이거입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오세요라는 그 말 자체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풀 어라운드에서 네. 차를 끌고 와라. 퍼스트 윈도우로 와라라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근데 저는 되게 뭐라고 하죠? 제 머릿속에 있는 영어 학습은 요 상황은 고정돼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우리가 쓰는 예. 영어는 되게 한정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배웠단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뭐 어떤 상황에서 뭐 would you mind 하고서 ing를 쓰면은 상대방이 no라고 대답하고 이런 어떤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교육을 받았는데 현실에 와 보니까 주문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정말 픽업만 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듣고 나도 다양한 그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이 나이 먹고서 이 생각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 사실은 이러한 어떤 유연함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를 의무 교육으로 배우던 시기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유연함을 가르친다라는 건 아이들한테 자유를 맞아요. 주는 거잖아요. 너 유연해.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올 테니까 준비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너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많으니까 일단 얘기를 맞아요. 해봐라는 시도라든지 그런 기회가 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다른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동기가 없지. 이거 이렇게 배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지향점 자체를 자기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자기는 실패할 네, 것만 네. 같은 건데 사실은 저는 네 가지, 5가지 상황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경우의 수를 제가 대답을 함으로써 또 다른 성공을 이끌어낼 수 맞아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맥도날드에 가서. 근데 그런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특히 이제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어떤 초기 학습자들한테 그걸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유연성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연함이 없다. 뭐 단순하게 뭐 평가가 지필고사여서 그렇다. 뭐 수업 중에 뭐가 우선이 되고 뭐 회화가 적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떠한 유연함도 학생들이 경험하기가 되게 한정돼 있다. 쉽지 않다. 이게 좀 네. 큰 것 같아요. 학생들의 동기와 관련해서. 그거와 이제 같이 돼서 답을 하나로 정해놓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유도된 정답을 원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죠? 평가적으로 이제 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어떤 그 약간 forced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그쵸? 않은데 네. 써야 돼요 우드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히려 답은 하나잖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를 말을 해도. 그래서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한정돼 마이너스가 있죠.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가 어떻게 보면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한 10년 내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10년 내지 바뀌면서 AI가 들어오면은 약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AI가 물론 그 저번에 우리가 시즌 1에서 했던 것처럼 걔네도 마찬가지로 그 입력된 정답만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문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AI라고 했을 때 그 정답이 아닌 그 정답에서 파생된 것도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학생들이 그거를 시도, 그러니까 어떤 트라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리낌이 없고 그 다음에 정답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가 시도를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서 동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 평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어떤 동기나 어떤 학습을 하려는 그 의지를 키우기 위해서. 언젠간 수능이 없어지겠죠. 네. 제 기억으로도 이 학생들이 저도 그렇지만 어떤 실패 경험에 이 많죠. 위험이 있어요. 네. 한 번 실패하면 그거 다시 맞아요. 하기 맞아요. 싫어하는데 되게 많은 아동 내지는 어린 학생들이 그 실패 경험을 일찍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게 영어 수업 시간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점수도 실패해보고 어떤 대답에 대한 어떤 면박이라든지 실수에 대한 네. 어떤 그런 두려움 자체가 영어라는 키워드와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실패를 하는 거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나 어떤 실패가 일부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좀 자신감 가져봐라 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때 좀 더 그런 어떤 경직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실패를 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보통 자존심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아이들일수록 요즘 1명, 2명 태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존심과 자기애가 강할 텐데 그들에게 주는 어떤 실패 경험 자체가 영어 시간에 있으면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뭐 영어를 하고 싶어 하겠냐라는 거죠. 영어를 재미로라도 공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영어학습 동기 회복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제가 대학교에서 토익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되게 초급반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초급도 거창해요. 왕초보? 시작하는 단계. 네, 시작. 네네. 비기너. 뭐 첫날 가서 진단평가를 쳐보면 뭐 토익 점수 2, 300 정도인 학생들이랑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학에 뭐 7, 8주 과정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700점을 넘기자 이게 이제 목표인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수업을 쉽게 가르치는 거,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수업을 하는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지만 또 하나 되게 신경 많이 썼던 게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정신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떤 종류? 뭐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라는 게 원래 어렵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네네. 오늘 시험을 쳐서 점수가 원하는 게 안 나와서 그만둘 필요가 전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이게 네네. 영어라는 게 계단식으로 흔히 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진짜 이 점수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시험 치면 갑자기 50점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엠마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일 수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떤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를 원하세요. 맞아요. 이게 약간 직업병 맞아요. 같은 네. 뭔가가 네.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학생이 잘못 말했으면 그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쏘고 네.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 내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기도 해요.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약간 그거에서부터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수도 네. 있어요. 학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내추럴 어프로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보면은 그 왜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이렇게 교수를 해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약간 기다리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은 그 타이밍 자체가 없거나 그 타이밍을 주시더라도 그게 학생마다 다르고 또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은 시간을 줄 때가 더 많거든요. 이런 거죠. 자, 이거 배웠지? 자, 이제 선생님이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시험 볼 거야. 그러더니 한 3초 있다. 그거 다 했지? 자, 이제 해볼까? 다시? 이런 맞아요. 식으로. 급박해요. 네, 우리는 이제 그 50분이라는 그 틀에 약간 진도라는 게또 있으니까. 그렇죠.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틀렸을 때 약간 디스플레이 퀘스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거티브 피드백이 아닌 어떤 그 퀄리티브 피드백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학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계속 했던 말이 여러분이 지금 이 7, 8주 안에 배워야 되는 건 사실 중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거를 지금 단기간 안에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히 맞고 복잡한 게 당연히 맞다. 이게 내 뭔가 머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된다. 같이 해보자. 이런 류의 말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하나가 영어 공부라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쪼개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주 수업이면 한 3주차 정도 왔으면 여러분 이제 반 왔다고.
한 만큼만 더 가면 된다. 네, 뭐 3시간 수업이면은 네, 공교. 이제 2시간 했으니까 1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되고 점심 드시면 된다 하는 아하. 식으로 뭔가 하나씩 퀘스트를 깨고 있다? 그것도 거를 좋죠. 계속 맞아요. 계속 심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공부의 성과라던가 동기가 점수에 되게 너무 연연하죠. 맞아요. 좌지우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점수는 최종 결과물이지 과정 중에서 신경을 크게 쓸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약간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퀘스트 아까 엠마 쌤이 했던 거 말 중에 그 퀘스트를 네. 깬다는 식으로 약간 하나씩 네네. 성취해 나가는 그 맞아요. 감정을 준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무리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어떤 영어 교사 내지는 영어 강사로 우리가 재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어를 우리가 약간 좀 기술 내지는 지식 전수처럼 그동안 많이 생각을 하고 네네.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자유롭지 네. 않죠, 그로부터.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뭐 분사를 가르치고 다음 주부터는 뭐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을 가르치고 이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머릿속에 사실은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모르던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자아를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도 영어로 짓고 싶어지고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맞아요.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영어를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럼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배우는 학생들을 단순하게 지식 전수자로서 보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한 학생들을 되게 한 학생마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자료도 누적하고 그 학생이 뭘 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 쌓여 있고 어떤 경제 상황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실패라든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다 이렇게 누계를 시켜놓고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상담 선생님 내지는 어떤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조금 부담되는 얘기긴 한데 언어 교사들은 적어도 언어 학습에 관련된 그런 되게 뭐라고 할까요? 입체적인 구상을 학습자 한 명 한 명마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단순하게 그 학생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냐, 뭐 적게 다니고 있냐, 얘네 엄마 아빠가 전문직이어서 뭐 미국을 자주 보내주는 물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어떤 체크 네네. 포인트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애들을 줄 세우고 끝내버리게 될 위험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학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뭐 면담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시간이 없으면 담임한테도 자료를 넘겨받아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게 단순하게 시험 점수에서 머물지 않고 영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주는 거고 아예 영어를 포기한 애들은 다시 영어를 적어도 요번 연도가 지나면 나한테 안 배우더라도 영어를 봤을 때 기분이 안 나쁘게라도 내가 만들어줄 수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좀 그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걔만 갑자기 뭐 수업 30명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걔를 우쭈쭈쭈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입체적인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 학생을 만져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언어 교사가 지금 그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약간 좀 기술적으로 언어를 대했다면은 약간 좀 전인적으로 되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언어 교사가 지금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언어 학습 내지는 언어 교수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좀 너무 단순하고 또 좀 수월성에 기반을 해서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국제화된 시대에서 언어를 못하더라도 언어를 점점 잘해야 된다라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외국어를 잘해야 된다,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당위성을 학생들한테 주려면은 조금 더 학생들을 다각도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동기를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맞아요. 되는 거겠죠. 우리는 너무 학생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동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학생들 하나하나가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모르니까 일단 알고서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좀 정성적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 좀 주목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량으로 학생들의 어떤 진단하는 시기들은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이크로한 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어떻게 처방을 줄 수 있는지
그게 필요한데 일단 교수자들은 계속 연구만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선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은 이거 맨날 영어 하기 싫어하는 애들을 늘 그대로 다음 학년 맞아요. 올려보내고 1학년 때 영어 싫어하던 사람이 3학년 때 영어 잘하는 경우는 힘들다 안 기적 되니까. 같은 얘기다. 그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언어를 교사로서 단순하게 그냥 기술로 전수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좀 되게 어렵지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여건만 되면은 학생들의 학습 포트폴리오처럼 약간 그런 프로파일링이 되면은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맞아요. 학생 수도 너무 많고 학교 선생님은 많이 없고 그렇다고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해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포션을 그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맞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진짜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요. 맞아요. 업무도 많으신데 선생님들 네. 업무 얼마나 많아요. 업무 때문에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하기 싫어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고요. 나이스의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렇게 되면 그 데모 일어납니다. 100% 데모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바텀업이 돼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학생들의 학습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 참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될 텐데.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애들이랑 면담을 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얘들이 동기는 없는데 영어 점수가 높은 애들을 봤을 때 영어 공부가 정말 싫대요. 점수는 높은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영어 학원 내지는 영어 수업이 방과 후에 너무 많이 맞아요. 이렇게 네. 짓눌려 있는 걸 공통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면담을 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 정도 점수 되면은 줄여줘도 되죠. 영어 학원 조금 줄여도 되는데 엄마나 아빠들은 절대 불안한 안 거잖아요. 돼요. 네, 맞아요. 뒤처진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정이 생각도 필요한 있죠.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이러니까는 한번 그런 조정을 해보시라.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어 평생 안 할 거 아닌데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덩건쌤이 저번에 이어서 언어학습 동기에 대해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이제 쭉 한번 훑어주셨습니다. 이제 동기를 이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쫙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 아까 덩건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네, 다루지 않은 게 더 많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는 동기를 마스터하였다라고 이 오해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이 동기 연구들에서, 그러니까 국내 동기 연구들 중에서 아까 덩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이용 선생님의 연구와 또 다른 분 김태형 교수님 맞나요? 네, 김태형 교수님이랑 김윤경 선생님이 이제 탈동기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를 일단 살펴보고 되면은 또 한 연구, 실험 연구 하나를 더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동기와 탈동기에 대한 어떤 정리에 네네. 해당하는 연구를 실제로 진행한 연구를 한번 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저희 이제 동기 세미나적 요소의 동기를 끝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시즌 1에서 했던 그런 형식과 비슷한 형태로 논문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없이는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없다. 최신 연구를 리뷰하여 영어 수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영수의 빅터. 엠마. 잠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